화요일 마켓 비하인드는 이영훈 IM증권 이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뉴욕 시장은 12월도 긍정적으로 오늘은 S&P 500,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 좋네요. 돈이 계속 미국으로만 쏠리게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게 좀 우호적이지 않은 여건이 글쎄요. 지속되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부담을 느끼면서도 계속해가지고 꾸역꾸역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또 반면에 또 우리는 또 유난히 또 안 좋다 보니까 미국은 뭐 산타랠리 기대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산타가 아니라 지금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온 것 같은 느낌이라서 좀 예. 답답한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게 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부담스러운데. 근데 또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꾸물꾸물 올라간다. 꾸물꾸물이라는 표현을 이제 또 이렇게 쓰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산타랠리라고 하려면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주 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 아직 한 근 3주 이상 남았고요. 이렇게 계속 3주 가까이 갈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 증시를 놓고 보면은 이거 조정 받을만 한데 싶으면은 또 지표가 잘 나오고 조정 이 정도면은 좀 눌려야 되는데 싶으면은 또 연준 의원들 발언이 좀 매파적이었던 사람조차도 또 이제 완화된 얘기도 좀 바뀌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비둘기 성향이었었지만은 그렇죠. 보우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발언했던 내용을 근거로 봤을 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네거티브한 입장이었는데 네. 뭐 이번에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전히 우호적으로 좀 자기도 이제 생각을 한다.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기대감이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여기 출연했을 때 70% 정도라고 이제 페드워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76%? 더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12월은 이제 인하 쪽으로 무게가 갔다고 봐도 되겠네요.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지수는 좀 버텨가면서 또 물론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가 이제 곧 발표가 나기 시작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금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이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은 크게 흔들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도 시원하게 뻗지 못하는 거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단기 금리 차가 장중에 자꾸 역전이 됐다가 돌아섰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표상으로는 지금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 안을 열어보면 미국도 한쪽만 되게 좋은 거고 나머지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경기 자체가 다소 이렇게 편안한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 안에서 보면은 좀 지표상으로 보면 약간 좀 애매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 부담을 안고 증시가 오르다 보니까 시원하게 뻗어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덮어놓고 지금 고공권을 행진하고 있는 섹터들에게 베팅을 하기에는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뉴욕 시장은 참 안 하기도 뭔가 미국 투자는 안 하기도 뭐하고 하자니 지금은 좀 부담스럽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럴 때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우리랑 또 조금 달라서요. 또 우리가에 비하면 정보도 조금 어쨌든 우리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종목 장세를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게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대응을요. 지난주에 1,390원대 초반? 그 정도 왔을 때 환전을 좀 더 해놓은 상태예요. 달러도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달러는 쉽게 안 빠질 것 같다. 그러니까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미장에 바로 베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는 이제 포지션만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 포지션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뭐 미장이나 국장이나 요즘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테슬라를 제가 좀 비교적 지금 돌이켜 보면 싸게 샀는데 210달러 근처에서 사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 있기는 한데 저는 사실 저거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팔 생각은 없는데 어차피 지금 이거는 당장의 어떤 실적보다는 내러티브에다가 이제 자율주행 이슈에다가 그 스페이스X 관련된 게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이쪽밖에는 베팅할 대상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가는 거지만 움직이는 패턴 자체가 국내 주식 테마주 움직이는 거랑 비슷해가지고 요즘 미국의 자본주의에서 뭐 가장 앞서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요즘 주식 움직이는 거 보면은 미장이나 우리나 뭐 큰 차이는 없다. 물론 상방 하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패턴 자체는 질적으로는 미국도 그다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가도 이런 시장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 흔한 말로 사학개미 분들이 뭐 이를테면 어디 나오는 어떤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거 괜찮나 보다 해가지고 사실 들어가는 거는 좀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또 국내 주식도 사실 귀로 듣고 투자하시면은 굉장히 위험한데 미국 주식은 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 중소형주 이런 쪽으로 많이 움직일 때는 내가 공부가 안 된 주식은 아예 접근, 맞아요. 특히나 미국은 접근을 하면 그렇죠. 안 되고요. 그리고 네. 이제 ETF 쪽으로 제가 어저께 네. 한 열 몇 개를 살펴봤었는데 가격적으로 편안해 보이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ETF도 많이 올랐겠죠. 뭐. 다들 고공 네. 신고가 행진이고 기울기 자체가 굉장히 네. 급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봐도 여기서 더 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수익을 내기는 만만치 않겠다 싶어서 저는 일단 환전만 더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달러가 계속 오른다 그러면 뭐 갖고만 있어도 그것도 수익이 나는 거니까요. 달러도 결국 투자 수단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쪽 얘기 조금 더 돌아와 보면요. 오늘 새벽에 어제 밤늦게더군요. 보니까 어제 11시 좀 넘게 나왔던데 이 사실은 한번 예고가 됐던 거긴 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특히 이제 HBM 수출을 제한하고 네. 그다음에 장비들 수출도 제한을 하겠다 이게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또 역시 삼성전자가 가장 크게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네요. 사실상 HBM 관련해서 모든 걸 규제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하이엔드급 같은 경우는 이미 규제 대상이었었고, 그렇죠. 지금 이제 조금 더 오픈돼 가지고 타겟이 되는 건 HBM2 그렇죠. 그런 쪽인데 그쪽 조르만 저사양 관련된 거는 HBM. 예. 사실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도 보니까 로이터에서도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삼성전자 HBM 그 저사양 HBM 중국 수출이 한 30% 전체 HBM 수출 네네. 비중이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크잖아요. 일단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기술적으로 지금 삼성이 아직까지 3 버전 콜 테스트 승인도 안 났고,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은 칩 기본 구조 자체, 설계 자체가 다른 데보다는 좀 한 단계 레벨이 좀 낮은 버전으로 원A 버전으로 했고, 이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 원B 버전으로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칩 자체를 그거를 쌓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성능의 차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엔드급 제품에는 삼성께 지금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 영향은 삼성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기술적 리더십을 뺏긴 상실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좀 치이는 상황이 그러네요. 연출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삼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 그 뭔가를 보여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좀 미흡하다 예. 여전히. 예. 이번에 사장단 인사 나오고 했으니 뭐 기대를 해봐야죠. 뭐 근데 사실 오늘 저는 또 이 기사 외에 인텔 CEO죠. 겔싱어가 갑자기 사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또 해석을 해봐야 될지 그냥 이것도 그냥 단순히 삼성전자의 악재야 뭐 이렇게만 볼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뭘 의미할까 싶기도 하네요. 사실 저는 그분이 계속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인텔의 이제 부활을 외치고 나서긴 했는데 그분이 진행했던 것들 중에서 제대로 완성된 거 하나도 없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인텔은 계속해가지고 좀 무너지는 어떤 인텔 제국 자체가 좀 그렇죠.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었기 때문에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의아했었고요. 이번은 차라리 오히려 인텔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오든 일단 변화를 좀 모색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우호적인 측면을 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삼성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냉철하게 좀 되돌아보시고 전반적인 어떤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하고 좀 소통이 좀 진행이 돼서 그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삼성의 지금 모습이 인텔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게 좀 걱정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겔싱어 사임 관련된 기사도 보면은 이제 결국은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구원 투수로 등판을 했는데 구원 투수가 보통 블론 세이브라고 얘기를 하죠. 구원을 못하고 오히려 판을 더 망쳐버리는 네네.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내용의 이제 부제가 이 기사에 달려 있던데 지금 이를테면 그 역할이 전영현 부회장인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메모리 사업부장까지 같이 맡게 됐고 결국은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겔싱어 CEO의 비슷한 어떤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정말 이제 획기적인 어떤 그런 걸 만들어내서 뭐 일단 HBM4를 뭐 먼저 치고 들어간다든가 뭔가 이런 거를 만들어내서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다시 어떤 기술적 그 우위를 가져올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전영현 부회장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가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위에서 좀 통제를 한다든지 네. 뭐 변화를 갖다 시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든지 이래버리게 되면 또 이제 그만큼 힘이 약해질 거고 또 한 가지는 전영현 부회장이 눈앞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의지를 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직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전에 그 이건희 회장 당시에 어떤 보여줬었던 어떤 혁신 변화의 네. 어떤 바람이 지금 이제 삼성이 지금 저희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관료주의화돼 있고 그 굉장히 좀 몸을 사리는 그리고 비용보다는 변화나 기술의 혁신보다는 좀 비용 통제 절감 쪽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진행해 왔었다라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깰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그분이 어떤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까지 열려 있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 키워드가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조직의 어떤 서로 막혀 있는 장벽들을 다 풀어내버리면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모든 조직이 다 같이 그쪽에 매달려가지고 같이 풀어내는 어떤 과거의 패턴, 같이 머리를 네. 맞대고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액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그러면, 거.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계속되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을 이렇게 더 끌어내렸던 이유였어요. 그래서 지금 뭐 분위기는 딱히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냐라고 보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149엔대 후반까지 거의 150엔까지 다시 조금 오르긴 했네요. 근데 뭐 150, 한 3, 4엔 가던 게 갑자기 149엔대로 떨어지니까 시장에서는 네. 지난 8월 같은 상황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를 가질 법은 하거든요. BOJ 그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글쎄요. 또 언급을 했죠. 예. 이제 자민당이 지난 그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던 이유가 수입 물가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엔화가 너무 싸니까 그렇죠. 이제 그 딜레마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참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의 어떤 그 필요성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는 많이 느끼고 있죠. 우호적으로 갈 네네. 상황인 근데 거죠. 이제 지금 예. 단독 가반이 아니라 연합 가반이다 보니까 이제 그 상대방 정당에서는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이제 미국의 그렇죠. 금리 인하 폭이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최근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표상으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것들 보면은 금리 인하의 폭 자체가 내년의 폭 자체가 생각보다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100bp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근데 이제 그보다 못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표들도 사실은 금리 인하를 막 맞아요. 하기에는 좀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부담스럽죠. 예. 이건 시장의 어떤 보는 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좀 세게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의 유인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엔화를 강세를 만들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련돼 가지고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이제 해주는 그 가장 큰 기관이 보험사거든요. 일본 그렇죠. 보험사들인데 보험사들이 장기채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이제 10년물이나 이런 쪽을 보는 게 아니라 30년물 쪽에 네. 이제 베팅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일본 그 30년 국채 금리가 2.29까지인가 올라왔어요. 계속 일본의 국채 금리가 좀 오르고 오른다라는 있어요. 얘기잖아요. 네, 지금 2% 넘어서서 2.29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메리트 일본 국채 투자의 메리트를 느끼는 그 금리선 자체를 한 2% 초과할 때부터를 좀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2.5가 넘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엔캐리의 유인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습니다. 2.5 정도를. 네네. 지금 30년물 보니까 2.288%네요. 네, 그러니까 어제 밤보다는 조금 빠졌는데 지금 사실은 많이 왔네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확 해버리면은
금리 인상 요인이 확 줄어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괜찮은데 네.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만약에 제한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번에 또 이제 파월이 불을 지른 것도 또 있습니다. 파월이 중립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또 얘기를 중립금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높아진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또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그 양반 이거 처음이 아닌데 하여튼 예, 이제 그런 예.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지금 엔캐리에 대한 또 리스크 얘기가 부각이 되고 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유독 우리가 즐겨 맞았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수급입니다. 수급.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급이 워낙에 지금 내부 수급이 없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의 어떤 파생 포지션에 의해 가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12월 둘째 주 선물 옵션 만기 쿼드러플 데이 위칭 데이까지 놓고 봤을 때 지금 수급이 여전히 외국인들은 하방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쪽보다는 여기서 더 많이 빠진다는 쪽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올라가는 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아 보이는 그림인데다가 외국인들이 가지고 논다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지금 그 파생까지 결합을 해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의 여건이라고 하면은 지금 문제는 외국인들이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상방 쪽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쪽보다는 한국 증시는 하방 쪽이 더 쪽으로 좋다는 해서. 거죠. 왜? 예. 상방으로 올리면은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긴 하지만 투자자들 중에서 조금만 나오면은 나 정리하고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이익 분들 실현을 생각보다 하겠다는 분들이 이익이 많으니. 아니라 그냥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하겠다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상방에는 오히려 물량이 좀 더 나올 수가 있는 반면에 하방 베팅이 좀 쉬워지는 그림인데다가 또 환율까지 지금 1,400원이 또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까 잠깐 보니까 1,405원? 예, 뭐 하여간 그런- 1,400원 넘었어요, 다시. 환까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증시에는 어우. 좀 1,406원이네요. 엔캐리하고 직결된 건 아니지만 또 이게 또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를 지난주에 한 상태다 보니까 그게 또 경기 침체를 갖다가 이미 시그널을 줘버렸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도 있지만 그거 플러스 지금 우리 내부 수급이 내부 없다 상황이. 보니까 더 심하게 얻어맞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섹터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저 앞에서 이제 저도 뉴스 브리핑에서 이제 매기가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넘어간 사실 이 얘기는 최근 계속해서 좀 나왔던 네네. 얘기긴 한데 이제 주목이 되는 게 물론 이제 AI가 붙은 이제 코스닥에 있는 상장세들도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결국은 우리 국민주들이죠.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주가 이 부분인데 지금 네이버도 한 달 동안 20% 가까이, 카카오도 16% 넘게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과연 오를 거냐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반등은 확실하게 좀 잘 하고 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앞서 말씀하신 그런 국내 시장 수급 상황에서 계속 가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라는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로 이게 매기가 가는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굳이 따지자면 이 질문 두 가지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서는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올해 24년도 그 한국 증시의 특징은 쏠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쏠림. 장이 안 좋았는데 네. 가는 주식 쪽으로는 계속해서 쏠려서 이제 움직였던.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과열 시그널 드렸던 게 이제 방산하고 바이오 쪽은 과열 시그널을 계속 맞아요. 들어봤었잖아요. 그것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만 유독 강했다. 그리고 조정을 받아야 될 때 조정받지 않고 다른 데가 조정을 받으니까 그 섹터 쪽으로 더 많이 몰려버리더라. 예.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올랐던 측면이 있고 그 과열이 꺼지는 과정을 지금 바이오하고 방산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 기관들이 계속해서 사오면서 네. 주식을 주식을 끌어올린 게 한 20% 올렸거든요. 그 네. 오름폭으로 보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요. 커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수익률로 보면은 20%가 아니라 더 높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뭐 더 심하게 올라가게 되면 좀 약간 단기 과열 느낌이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기서 조금 눌려가면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림은 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가지고는 올해보다는 내년의 가능성을 좀 더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올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뭐 300% 넘게 올랐잖아요. 근데 이런 네. 게 계속 갈까 싶어서. 이제 그게 딜레마기는 한데요.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AI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방산 쪽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실제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걸 채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부가적인 이익을 갖다 눈으로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거고요. 네. 한 가지 좀 제가 그 장표를 좀 가져온 게 있는데 보죠. AI 관련해 가지고 그 AI 하드웨어, 그러니까 하드 AI의 둔화라고 해서 저거 보시면은 지금 저게 그 엔비디아 관련된 건데요.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률이 급하게 올라갔을 때는 보시면은 매출액 증가율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 EPS 증가율 자체가 급하게 오를 때 여기 지금 저기 주가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만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네. 보였을 때 그때 주가가 굉장히 급했는데 네.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왜 저래? 실적도 엄청나게 좋고 여전히 총 영업 이익률이 70%대 중반을 넘어서는데 그거는 보시면은 증가율 자체, 매출액과 EPS 증가율 자체가 확연히 꺾인 게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주가 자체의 상승폭은 조금 둔해질 거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조금만 더 앞서서 보시면 2020년도 그 우리 소리 말해서 코로나 팬데믹 때 네. 그때 상황에서 보시면 언택트 관련해 가지고 주가 움직였을 때 그때는 언택트 종목들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활동이 불가하니까 그냥 보는 거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서 가지고 실적 장세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꺼지고 난 다음에는 메타버스 장세가 왔었죠. 근데 이제 24년도도 AI 하드웨어 이제 설치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이나 EPS 증가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AI가 이제 활용이 되는 게 당장에 지금 오늘 급등했었던 테슬라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앞으로도 포텐셜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 내후년 가면서 만약에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간다고 그러면 한 단계 더 기회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될 수 있고요. 저 그림 자체는 IT 버블 때도 똑같은 패턴이었었습니다. 예, 이게 참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름만 바뀌줄 뿐이지.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시장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